되게 하는 그런 참 매력적이죠. 예. 네. 한 컷의 만화를 통해서 볼 때와 네. 그걸 만든 사람이 직접 설명을 해가면서 네, 이게 네. 이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색다르던데 보면서 느낌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가 그 이야기하는 전체가 또 하나의 작품처럼 아주 잘 짜여 있죠. 그래서 하나의 뭐랄까 만편과 같은 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준비가 철저했구나. 그렇죠. 예. 아주 좋았어요. 네. 음. 특히 어떤 부분이 그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음반을 훔치려면은 가게에 갔어야 된다. 네. 그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훔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불법 음반, 다운로드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냥 네. 팍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시사 만평 예. 그것의 묘미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평이 갖고 있는 비판의 날을 세워서 예전에 음반 도둑 내지는 그렇죠. 10대들이 재미삼아 음반점에서 들고 달려가던 그런 모습이 불법 다운로드 바뀌었다. 뭐 이런 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네요. 네, 아주 쉽게. 네. 이 강연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노이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네. 경찰이 하루 오고 둘째 날 오고 자신의 파일이 경찰에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검열과 탄압이라는 게 시사 만화가요 어떻게 보면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게 이제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돼 있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그 시사 만화가의 그 입장 처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도 1960년대 이럴 때는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이 네. 뭐 글핏하면은 붙들려가고 감시당하고 미행당하고 그 뒤로 이제 군사 정권이 강화되면서 그때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신문사에 그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다른 기사도 물론 검열했죠. 그래서 시사 만화 같은 경우는 3장씩 그렸어야 했어요. 3장씩 그래서 그 중에 고르는 거야. 네. 그런 정도로 그 탄압이 심했죠. 그래서 독재 정권 그리고 아직 선진화되지 않은 그런 그 후진적인 나라일수록 그런 일이 많죠.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처벌을 감수하고 내지는 네. 괜찮다고 냈던 작품들도 나중에 논란이 돼서 그 그럴 문제가 수도 일어나는 있습니다. 경우들이 많았었죠. 네. 그리고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 옛날에 청와대를 옛날에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변소 이렇게 치는 것이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예. 그걸 바가지로 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똥 푸는 변소 푸는 사람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경무대에서 변소 푸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말하자면 경무대의 그 위세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적결까지 가고 잡혀가고 그랬어요. 예. 8년간 네네, 시사만화를 그리셨습니다. 네, 이게 네. 제한된 시간에 창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시사 만화계를 보면은 그 전에 많은 선배분들께서 수많은 캐릭터들을 네네. 창출해 내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이 아무래도 세계적인 시사 만화가요. 1만 회를 돌파하고 세계 언론이나 비평가들이 다루고 고바우 김성환 선생님 제일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두꺼비 안희섭 선생. 네. 또 전에 타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순아짐의 정운경 선생님. 네.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실 때 굉장히 오랫동안 서민들이 버시됐었고, 그 다음에는 나대로 선생, 이홍우 선생의 나대로 선생. 그 다음에 미주알, 한결에, 근데 거의 그 시사 만화에서는 드물게 여성이에요. 김어로 씨. 여성이 그 시사 만화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체력상.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네. 그날 다음 날 신문에 실릴 화제가 된 소식들을 가져서 네.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걸 그리자라고 했었으면 그 스트레스나 압박감이라는 거는 뭐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런 기사 표현이 있더군요. 1988년 등장한 박재동의 시사 만화는
가장 빼어난 풍자의 맛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네.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작품 활동하시면서 원칙으로 삼았던 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문 시사 만화라는 것은 신문의 눈동자다, 또 사회의 가로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을 아주 명징하게 바라보고 또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 각인을 찍어주자. 이것이 저희 원칙인데, 그러면서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언론인으로서. 제가 한 서너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처음도 끝도 팩트에 의존해야 된다. 사실을 벗어나면 안 된다. 네. 그것이 이제 첫째,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인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네. 사람이 이 행동이 또는 그 사람의 철학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어떻다, 나쁘다, 어떻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나는 비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잘못했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려하면서 비판해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인데, 나중에 또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비판하다 보면 내가 팩트를 잘못 파악하고 입수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과감하게 사과해야 된다. 언론사는 굉장히 대개는 사과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맞은 사람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 원칙을 갖고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중요하거나 중차대할 경우, 혹은 다루기 쉽지 않을 경우, 이거를 유머러스하게 풀거나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유머 코드와 접목하는 건 어떠셨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웠을지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첫째 관문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요즘 같이 뭐 원전이다, 지진이다, 뭐 이런 것이 또 이런 게 많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비슷비슷한 게 많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테마를 택한 다음에 그것을 그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취재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어떻게 하면 유머러스하게, 네. 네. 유머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하는 일이 상당하게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네. 아마 매일 그림판을 통해서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이거 봤었지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기억도 좀 더듬어 볼 겸 지금 교수님 작품 몇 가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부터 보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그리신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때 참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그랬죠. 줬죠.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제가 그리면서 이 원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인과 처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요 그림 전에 그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하는 그 그림도 물론 그렸죠. 네. 한동안 그런 걸 그렸지만 그 중에 제 나름대로 이 사건을 분석해서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고위공직자, 원청업자, 하청업자, 재하청업자들이 네. 거기 막 파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결국 중간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가 파악한 거죠. 예.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예고된 인재였다 이런 수많은 기사들과 다르게 그림으로 하게 되면 진짜 가슴을 울리면서 먹먹해지는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다음 작품 볼까요? 네, 이거는 그 한약 분쟁, 한의대 사태 같이 네, 포함이 네. 되어 있는 거군요.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로 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돌 굴러가요. 이렇게 피했어. 네, 근데 또 맞았어. 두 갠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한의대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일단 그것은 피했습니다. 그 많은 그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데 뒤에 약사 파업이 또 덩달아서 일어났던 일을 좀 재밌게 빗대서 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농담을 같이 빗대서 한번 표현한 거죠. 예. 지금 이 작품은 공장 폐수로 무너지는 생태계,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장 폐수 올챙이가 네. 공장 폐수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슬픔, 이제 공장 폐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타깝고 슬프게, 그리고 이것에 분노를 느끼게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결과 올챙이가 죽으면, 그리고 그 슬픔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가 하면 도대체 먹먹해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미가 자식이 죽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릴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면은 국정교과서 시절에 중학교 2학년 생활 국어책에 네. 한 7, 8년간 계속 실려 있었던 그 그림이에요.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지만 여러 가지 생명의 소중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아닌 개구리와 올챙이, 그 공장을 배경으로 한 거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번뜩이는 그 풍자와 지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도 역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작품을 구상해서 실천을 만들 때까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중요하십니까?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마감이 없었다면 며칠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도 모르십니다만은 그 마감의 그 마법이랄까, 마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시간에 해내야 돼요. 작품은 마감이 쓰는 거지 작가가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아침에 테마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걸 구상하고 그 이제 인쇄 넘어가기 직전까지 네. 바카백 하고 막 부르고 난리를 칠 때가 갑니다 하면서 할 때까지 최후의 한자를 쓸 때까지 대개는 쫓겨서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림판에서 한 컷의 그림을 그려서 독자들과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컷으로 구성해진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죠. 이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보니까 언론사 간부를 알고 경찰에 뭐 국회의원 보좌관 동창회 검사 조카의 그룹회장 비서실에 결국 나가다가 끄트머리에 백화점 절도 2년 굉장한 반전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이런저런 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다 나가고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제대로 2년이야. 네. 이런 거 보면 한 컷하고는 또 확실하게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요건 약간 이제 스토리를 즐기면서 네. 이렇게 좀 충분하게 좀 더 빠져들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풀고 보고 이런 힘은 가능하게 했던 힘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는 그 사회 전체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애정이랄까, 이것이 좀 더 진보된 사회, 좀 더 인간화되고 자유롭고 또 풍요롭고 또 합리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열망이 힘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명감이라, 옛날에 또 특히 이 민주화가 그때 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의 저도 조그마한 힘을 보탠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걸 원래 저는 시사만 하기 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리다 보면은 인사동 같은 데 전시회를 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도 한정돼 있잖아요. 네. 와서 뭐 보고 이것은 잘 모르겠다, 재밌다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점잖게 구경만 하고 갑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자기 내 죄인가 보다 그러고. 근데 시사만화는 완전히 다른 거죠. 보면 누구나 보면 금방 알고 네. 와닿고 또는 재미없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외줄타기 하는 수백 명, 수만 명 있는 그래서 외줄타기 하는 그런 심정인데, 그 대신에 한 장을 그렸을 때 그에 대한 반향, 그런 소통이 빠르기 때문에
반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그 신명이라는 건 네. 정말 그 힘들지만 그것이 주는 그런 강력한 보람과 기쁨 뭐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또 죽으라고 또 독자들에게 어떤 충격과 네. 또 새로운 그 어떤 인식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한편으로는 저도 좀 아쉬운 게 신문 매체에 대한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즘 시사 만화 하게 되면은 정말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문이 이 신문에서 옛날에는 신문에 시사 만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요즘은 시사 만화가 그만두게 될 경우에 다시 그 길을 꼭 메우지 않겠다, 꼭 메울 이유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네. 시사 만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옛날에는 볼 게 그렇게 없었어요. 예. 그림이라고 하는 게 시사 만화 외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 즐길거리, 그림을 즐길거리가. 근데 요즘은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판 이런 것도 동영상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시사 만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는 또 시사 만화는 굉장히 그 까다롭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과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신문사의 논조와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또 조심스럽고 이런저런 걸로 해서 신문에서는 시사 만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매체나 인터넷이나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장이나 옛날 용산 참사 같은 경우라도 그렇고 그럴 때는 시사 만화가들이 달려가서 많은 그림을 그리고 그 전체적인 활동은 많아졌는데 아쉬운 것은 그 매체가 좀 줄었고 네. 좀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새로운 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뭐 네, 네. 정지됐던 한 컷의 만화가 아니라 여러 것도 하셨지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작품 활동도 하셨는데 네, 네. 이게 늘 화가로 사셨지만 네.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애니메이션 시사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것은 거의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세계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TV나 이런 데서 시사 만평을 하긴 합니다만 대개는 20초 또는 30초. 근데 저는 2분이 넘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불합리한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못해요. 너무 과중해가지고 그런 어리석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유례 없이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방영하는데 목요일 날 밤부터 뉴스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너무 먼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불과 이틀 만에 2분짜리를 보통은 한 달이 걸리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너무 지나친 중노동이었죠. 그렇지만 재밌었어요. 네. 이 네. 패트릭 차파티를 보면은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자신의 했던 활동을 소개해가면서 네. 시사 만화가 갖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곤 했는데요. 시사 만화의 사회적인 역할, 시사 만화의 힘, 뭐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사 만화라는 게 역시 대개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아픔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트릭 차페티는 제가 참 존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 작품 내용 하나하나도 참 우리의 그 아픔을 또는 그런 걸 폐부를 팍팍 찌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체제와 싸우는 사람들이죠. 전사들이죠. 근데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쟁 지역에 찾아가서 네. 같이 부대끼면서 그 자체가 볼 때 저는 패트릭 차페티는 좀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진정한 예술 운동과 시사 만화가가 아닌가 그런 감동을 줍니다. 네. 이미 뭐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긴 합니다만 후배 만화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시사 만화가로서의 마음가짐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들 실질적으로 언론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정말 그 우리가 보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참 그 노고를 생각하면 참 어지간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사력을 매일 다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봐도 와,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어 있어요. 확산되어 있는데, 다만 이 일이라는 게 수입이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큰 매체에 연재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힘이 드거든요. 그렇지만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장하고, 특히 우리나라 시사 만화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나라 시사 만화, 이야, 정말 강하다, 굉장하다, 이런 놀라움과 존경심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사 만화가 대회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그래서 세계 시사 만화의 흐름과 그것을 주도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사 만화의 심장처럼 네. 그 강한 그런 활동을 후배들이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감격적이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마디를 굳이 한다면 우리나라 시사 만화 굉장히 강력해요. 세계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시사 만화가. 펀치가 제일 세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조금 유머를 조금 더 섞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봅니다. 네. 그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면 교수님 우연히 뵀다가 캐리케처를 선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간단한 캐리케처와 함께 저희 테드 인사이드에 대한 당부의 말씀 작품을 하나 남겨주시면. 아, 그럽시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네. 오, 예. 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듣고 싶었던 말씀도 많이 듣고요. 네. 그 시사 만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시간 주셨습니다.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재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